근손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몸의 구조가 허물어지고 각종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혼합을 하고 충분히 불려서 조금 질게 밥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평화동에서 제 딸의 이름을 딴 다양한 논문을 경영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했던 한의학과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 이런 것과 결합해서 생활한의학이라고 저는 부르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의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될까? 장수식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통적인 장수마을은 우리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중동의 훈자 지역, 세 번째로는 지중해식 식단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한데요. 이런 장수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제철에 나는 그런 신선한 식재료들을 바탕으로 식단을 꾸렸다는 거죠. 훈자 지역 같은 경우는 산약 지역이고 오키나와나 지중해는 해변이잖아요.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들을 즐겼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가까운 식사를 한 것이 이 장수마을의 특징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동체 문화들이 많이 살아 있었고 함께하는 음식 어떤 생활 문화들이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좀 아프거나 그래도 서로 돌봐주는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돌봄의 공동체의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인처럼 과하게 잔치나 이런 것들을 흥겹게 즐겼지만 일상의 음식들이 넘치게 과하게 먹지 않았던 어떤 검약하고 절제하는 식습관,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식생활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사람의 삶에 대한 문화들이 이런 장수마을의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 환자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한의원이니까 나이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견과류예요. 우리가 아몬드도 있고 호두도 있고 잘 나는 땅콩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견과류들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과일의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좋은 기름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씨앗이라는 건 뭘까요? 식물이 다음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영양의 가능성들을 품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새는 알을 품듯이 식물은 씨앗을 품잖아요. 그 씨앗을 먹는 거기 때문에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들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고, 나이가 드실수록 한의학에서는 진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 안에 어떤 체액들, 수분감 그런 것들이 말라가면서 건조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견과류에는 좋은 어떤 기름 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깨는 기름을 내서까지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물의 종자류, 견과류를 좀 즐겨 드시기를 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약화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근육들이 많이 빠지고 근손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몸의 구조가 허물어지고 각종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운동과 함께 좋은 단백질원의 어떤 공급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권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원은 두부하고 흰살 생선입니다. 제가 왜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오키나와 사람들처럼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기도 권하지만, 제가 두부라든가 흰살 생선을 권하는 이유는 일단은 드시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소화하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좋은 거라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은 소화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 없이 먹고 소화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부라든가 흰살 생선처럼 조금 소화에 용이한 단백질원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리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좀 차갑게 드시면 좋지는 않겠죠. 차갑게 드시면 온도 자체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뜻한 형태로 드시면 좋고, 두부 베이스로 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두부 자체를 조림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두부 베이스의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붉은 고기보다는 조금 해산물 종류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오키나와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중해 지역의 식단도 좋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꽤 장수하는 부분들로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해안가에는 신선한 생선, 해산물들이 많은데요. 저는 해산물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흰살 생선 같은 생선도 많지만 뼈채 먹을 수 있는 작은 실치라든가 아주 작은 멸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개류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권하는 이유는요, 노인분들 왜 칼슘 섭취와 함께 골다공증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칼슘제나 뭐 우유, 소화 못 시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뼈채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들을 드시면 그것 자체는 온전한 정말 영양을 다 품고 있거든요. 좋은 단백질도 있고 뼈에 들어있는 칼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뼈채 먹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음식을 해서 드시길 권하고요. 조개류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나이가 드시면 한의학적으로 치면 몸의 진액이나 체액이 줄어들면서 자꾸 열이 발생하는, 내부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만성적인 염증 패턴으로 인해서 열이 조장되는 그런 상태들이 벌어집니다. 조개류는 몸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도 공급하고 영양도 공급을 하지만 이런 필요 없는 열들을 살짝 식혀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것도 즐겨 드시고 본인이 갱년기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라든가 남성분들에게도 이런 조개류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진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도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피하고 가능하면 통곡식, 그러니까 쌀이라면 현미고 밀이라면 통밀이겠죠. 호밀도 있고 또 조나, 기장, 수수 같은 잡곡들, 그리고 콩, 팥 이런 것처럼 잡곡류를 좀 드시길 바랍니다. 잡곡이라고 하면 정말 잡스러운 곡식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잡스러움에 현대인의 건강에 유익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혈당을 빨리 높일 수 있는 도정이 많이 된 흰쌀, 흰 밀가루보다는 잡곡과 콩, 팥류, 녹두 이런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잡곡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잡곡의 비율을 좀 높이시고요. 하지만 잡곡만 먹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쌀들도 같이 혼합을 하고 충분히 불려서 조금 질게 밥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권하는 게 하나가 물을 조금 더 드시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피부와 연세 드신 분들 피부를 만졌을 때 차이가 크죠. 갓난 아이들 피부를 만져보면 정말 말랑말랑하고 수분감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말 물이 풍부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부터도 조금씩 변하지만 쪼글쪼글하고 마르고 건조하죠. 그만큼 몸 안에 있는 체액들, 수분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모든 생명은 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몸 안에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수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식전후 피해서 공복 시에 저는 가능하면 맹물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맹물을 미온수라든가 상온의 물 정도로 자주 드시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물을 드시면 좋은데 물의 양은 그럼 어떻게 정하냐 하면 저는 갈증이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좀 드시는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맹물을 마시는 그런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본인이 수분이 부족한데도 갈증이라는 신호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꽤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일부러 평소보다 한 500ml 정도 더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갈증이 안 생기면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물이 충분히 들어오는구나 라는데 다시 세팅을 함으로써 갈증이라는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갈증의 신호에 맞춰서 평소보다 물을 조금씩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절대량을 정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분은 뭐 8잔을 마셔라, 2리터를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좀 완전 극단적인 비유인데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과 용광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분 섭취량이 같겠는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물의 양은 달라집니다. 그때 물 섭취를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을 내가 가늠을 해서 마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현대인들이 갈증이 나는 신호를 잊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더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마셔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요즘 커피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커피도 좋은 차 중에 하나지만 커피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차라고 불리는, 우리 뭐 녹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잎차로 옮겨가시기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어떤 그런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항산의 역할도 하고 항염 역할도 하고 한다고 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차 문화가 발달한 곳이 또 장수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약간 몸을 한약적으로 치면 열을 내리면서 소변을 좀 잘 빠져나게 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만약에 녹차를 먹었는데 내가 너무 속이 아프고 그다음에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이런 분들은 뭐 보이차나 황차나 홍차 같은 발효차 정도로 옮겨가 보시고요. 근데 나는 정말 이런 차 종류가 맞지 않다 하면, 몸이 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강차를, 그리고 소화가 좀 약하신 분들은 둥글레차를,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먼저 신체 기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구기자차와 같이 내 몸이나 내 몸 상태에 맞는 약차들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나이가 먹으면 옷도 가벼운 것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예전 어르신들이 하세요. 그 대신 질이 좋은 옷을 입어야겠죠. 가볍고 질이 좋은 옷이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는 거에 있어서도 식사 음식의 종류의 질은 좋게 가되 절대적인 양, 칼로리는 조금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성능이 떨어진 난로에 비유를 하거든요. 공기구멍도 막히고 화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연소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 어떤 난로가 나이가 든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구멍도 막혀 있고 잘 연소율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장작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많이 나죠.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많이 나는 상태가 우리 몸속으로 대입을 하면 바로 만성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즉, 다 처리할 수 없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이상 증후군으로 가면서 그것이 몸 안에 염증성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되 칼로리는 좀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어떤 나이가 드셨을 때 몸의 상황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격언에 한 숟가락 남겨라, 8푼만 먹어라, 조금 부족한 듯 먹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의 어떤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지만, 현대인에게 특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게 오래 살게 된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좋은 건강 수명을 오래 늘릴 수 있는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표시가 날 정도로 건강의 신호가 켜지면 그때는 굉장히 중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안 좋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뭐 최종 결과물이 뭐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뇌에 치매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도구이 되게 됩니다. 술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술과 가장 닮은 음식이 뭐냐면 바로 과당입니다. 우리가 술을 뭘로 만들죠? 대체로 와인은 포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맥주는 밀이나 보리로 만들고, 막걸리 쌀로 만들고, 이런 것처럼 곡물이라던가 과일로부터 우리가 술을 만들거든요. 최초의 술도 과일을 쌓아놨더니 그게 자연 발효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술과 과당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어떤 독성 성분, 그런 해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술의 특징은 과당의 특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 중에 주범으로 꼽히는 게 과당이잖아요. 설탕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식품에 들어가는 액상과당, 그런 것과 술은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고, 술과 과당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중독성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과당 중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에 의한 알코올성 치매라든가 이런 간에 무리가 되는 것 외에도 그런 것과 같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년이 돼서 전체적인 대사의 효율은 떨어지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우리가 과당을 많이 섭취한 것처럼 지방이 축적되게 되고 대사들은 떨어지고, 또 술은 당연히 알코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죠. 우리 몸은 이런 독성 물질들을 먼저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을 술을 해독한 데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부분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처리하지 못한 것들의 손상이 계속 데미지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안 좋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최종 결과물이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뇌에 치매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몇 개월 전이죠. 돌아가신 전 세계에서 최장수 노인인 할아버지의 건강 습관으로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반주를 한 잔 드시는 게 본인의 건강 비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WHO에서 발표한 장수하기 위한 습관 중에 적당한 음주가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백약지장, 즉 백약 모든 약 중에 으뜸이고, 또한 백독지원, 100가지 독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술의 양면성 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우리가 딱 한 잔 마셨을 때 술이 들어가면 우리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긴장도 풀어주고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많은 병이 어디서 오나요? 스트레스에서 오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 심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이 많아 쌓임으로써 그것 자체가 우리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시스템의 어떤 작용 중에서 우리 몸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근데 적당한 음주는 그런 걸로부터 조금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도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종요법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적당한 소량의 독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면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독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중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술을 약처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약주라는 의미를 쓰죠. 약으로 빚어서 약주가 아니라 술을 약처럼 마시는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것을 술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다른 다양한 방법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능력들이 갖추고 있다 하면 반주 정도, 그것도 하루를 마시면 이틀 정도는 금주하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순환을 개선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와인 한 잔에서 멈출 수 있는 절제력과 지혜만 있다면 술은 또 그만한 약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과 마찬가지로 먹었을 때 우리가 맥주 같은 경우야 술을 마시면 이렇게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부르다는 느낌을 느끼지만, 우리가 과당도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설탕을 섭취하는 건 달라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계속 먹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배부른 줄도 모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이 주는 거에 탐닉하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일단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건 정말 치료해야 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 이제 신문 기사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의존증, 습관성 음주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음주 습관이 그런 쪽에 속한다고 한다면 조금 의식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천천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독하게 맘먹고 우리 담배 끊듯이 끊으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마시면 내가 적어도 이틀 2, 3일은 금주한다. 즉 주 2회는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술이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지, 술에 내가 딸려가고 술을 통해서 내 어떤 일상의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술에 의존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을 볼 때 가장 좋지 않은 음주 습관 중에 하나가, 다른 많은 성인분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본인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 본인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의 하나로 맥주 한 캔을 딴다던가 뭐 소주 한 병을 마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장은 몸을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할 때 잽을 한 대씩 맞잖아요. 잽을 1라운드 때 맞을 때 2라운드 때 맞을 때 그냥 툭툭 맞아요. 근데 10라운드째 가서 잽을 탁 맞으면 잽을 맞고 쓰러지거든요. 다운이 돼서 이렇게 잽을 계속 맞아서 쓰러진 권투 선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스트레이트를 꽉 맞고 쓰러지면 일어나요, 벌떡. 근데 잽으로 계속 그 데미지가 누적돼서 다운이 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것처럼 그런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음주는 잽을 계속 맞는 것과 같습니다. 손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표시가 날 정도로 건강의 신호가 켜지면 그때는 굉장히 중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계속 드시지 마시고 음주는 분명히 절제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술을 마실 때 어떤 안주를 먹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을 먹는다던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우리가 뭐 이렇게 단순 탄수화물,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또 자극적인 음식들,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요, 술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처리돼야 될 음식이지만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가공된 음식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제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흡수되거나 몸 안에서 염증들을 자꾸 만들겠죠. 특히나 이걸 만약에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한 채로 잠을 잔다.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임도 있고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술이 어느 정도 깨고 소화가 된 다음에 잠을 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술을 드시려면 낮술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해독하는 기능들도 당연히 빠르게 일어나고 그 상태로 잠들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 수면과 같은 부작용도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이나 왜 해외 가시면 낮에 와인 한 잔,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반주로 즐기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낮 동안에 그렇게 마시는 음주는 취할 정도로 마시는 거 말고 그냥 반주, 약주 정도로 드신다면 그런 음주로 인한 피해를 좀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밤에 양껏 먹고 만취해서 잠에 드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명이나 뇌의 건강을 그만큼 깎아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피해서 술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술과 관련해서 뭐 좋은 안주는 뭘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신선한 채소들, 그 다음에 메추리알이나 달걀 같은 좋은 단백질원,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술을 드시기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첫 잔은 좀 천천히 먹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던가, 이런 음주 습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먹으면 개운하다고 표현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콩나물국 같은 거죠. 콩나물 자체에도 숙취 해소 물질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먹어서 개운한 느낌들이 나는 것, 즉 몸 안에 있는 순환들을 활성화시키고 정체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숙취 해소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저라면 술을 좀 내가 마셨다 하면 한사니까 한방 소화제 같은 걸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빨리 소화를 시키고 속이 편해지면 어떤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혜를 발휘하시고요. 또 물을,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소변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런 것들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살다 보면 정말 술 한 잔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술을 또 잘 마시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술은 내가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은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내 건강을 돌보는 데 득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술을 드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술을 끌려가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 건강을, 긴장을 풀고 순환을 좀 좋게 하고 기분을 조금 풀어지게 할 수 있을 정도, 그 수준으로 절제해서 마실 수 있다면 술은 저는 건강을 돌보는데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하고 또 절제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마시고 또 나도 모르게 술이 괜히 생각난다,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알코올 의존 또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술은 중독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술에 중독되지 마시고 내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술을 친구로 삼으신다면 저는 술에서 얻는 이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가 있고 나쁜 것도 어느 날은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용하냐가 중요한 거지 술이 나쁘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술을 드셔서 건강하고 기분 좋은 삶을 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어떤 독소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안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유기 황성분들이 십자가 식물들이 많이 품고 있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를 좀 같이 배합을 해서 드시면 저는 건강상에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양배추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양배추를 살짝 데쳐 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먹었을 때 딱 드는 느낌은 새콤함이죠. 새콤함이라는 건 다양한 산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산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산화적인 부분들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왜 속을 깎는다고 하죠.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한의학에서 과일은 생맹지물로 구분이 됩니다. 날 것이면서 냉한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과일 같은 걸 드실 때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는 게 좋죠. 이런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양배추입니다. 조금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몸을 서늘하게 해주면서 몸을 평안하게 해주고 어떤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배추도 약간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수분감이 많으면서 가슴 쪽에 번열을 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양배추도 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를 좀 같이 배합을 해서 드시면 저는 건강상에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런 사과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배추에서 추출한 그런 위장약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드시기도 하고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본인이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양배추가 십자학과 식물이거든요. 대표적인 거는 양배추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요즘 먹는 콜라비 같은 것들, 갓, 그리고 냉이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식물들인데 그런 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의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되는 유기황성분들이 십자가 식물들이 많이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황을 가지고 아주 세포의 진화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해독 과정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현대인들이 많은 어떤 독소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안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있기 때문에 양배추를 그런 측면에서 권하는 편이고, 또 풍부한 섬유질은 우리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데 좋잖아요. 장이야말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처리하는 일종의 공장이거든요. 저는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가 식물들을 좀 더 현대인들이라면 즐겨 드시면 건강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양배추를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또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양배추의 유익한 성분들도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썰어서 샐러드로 먹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발효 숙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익어간다고는 하지만 김치는 생음식이거든요. 열을 가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라면 김치라는 다양한 방식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들어왔던 발효식품의 방법들을 양배추에 적용을 해서
드시는 것도 맛도 즐기고 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양배추가 십자가 식물로서 해독 과정에 이런 게 좋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양배추 데쳐가지고 쌈하면서 좋은 뭐 수육 같은 걸 같이 곁들여서 좋은 단백질원으로 하고 냉이나 이런 것들로 국을 끓여서 같이 된장국을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열량이라던가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또 다른 음식들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좋은 단백질 같은 거 같이 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달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달걀도 좋은 단백질원이니까 달걀과 양배추도 같이 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하시면 양배추라는 어떤 좋은 식재료의 가능성도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배추는 저는 일단은 위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겠지만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 잦다던가 뭐 어떤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양배추는 특별히 조리하지 않아도 생으로 몇 조각 막 씹어 먹기도 하거든요. 맛이 좀 달콤 고소하고 약간의 향도 있고 해서 꽤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스린다면 물에 정말 살짝 데쳐가지고 좀 부드럽게 꼭꼭 씹어 드시면 다양한 독소들에 노출되는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노인분들 소화도 잘 안 되고 장도 운동이 잘 안 돼서 변비도 많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장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건강관리에 좋은 식재료가 바로 채소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수분감이 많고 우리 몸의 대사에 필요한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칼로리가 별로 없죠. 이 중에서도 양배추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현대인은 위장이 많이 부대끼게 되고 또 다양한 독소들로 인해서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양배추를 즐겨 드셔서 데쳐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 그리고 김치를 담아서 드셔도 되고 본인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배추를 즐기시면 건강에 많은 유익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녹이 쓰는 것과 비슷하다. 몸, 세포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자꾸 귀찮다고 어제 해놓은 음식 또 먹고 묵은 음식 자꾸 먹고 그러시면 안 된다. 새 것을 자꾸 먹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내 몸이 녹이 슬고 무너져 가고 허물어지고 낡아지는 것을 좀 더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장을 봐다가 집밥을 이렇게 그때그때 해먹는 반찬 한 가지라도 해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신선한 과일은 그런 새로운 음식의 굉장히 대표적인 거잖아요. 항산화 물질들, 즉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적인 작용을 막을 수 있는 물질들이 과일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신선하고 건강한 과일을 드시는 건 건강에 중요합니다. 과일이 예방할 수 있는 병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히 섭취한다면 노화에 따른 모든 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생각하잖아요. 이 병은 이걸 많이 먹거나 이게 부족해서 생기고 저 병은 저것 때문에 생기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실험실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어떤 음식물이나 환경이나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다양한 요소들은 실험실처럼 딱 통제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화라는 건 우리 몸이 하나씩 하나씩 제 기능을 잃고, 쉽게 생각하면 보트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패턴을 물려받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질환으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라는 어떤 전체적인 현상, 즉 내 몸이 내부에서부터 산화되는 이 현상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건강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천천히 나이 드는 것이 노년의 건강관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일이라는 것은
그런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식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신선하고 건강한 과일을 잘 섭취한다면 노년에 따른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들이 입맛도 없고 입도 마르고 하니까 과일이 대체로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수분감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일로 대충 식사를 때우고 마시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일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과일의 당분인 과당하고 다양한 비타민류, 그리고 섬유질, 그 다음에 수분이 대부분이죠. 생과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쭉 올려주는, 빨리 올려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전에 저라면 조금 소량을 먹어서 입맛을 돋우고 침을 나오게 하고, 그런 에페타이저 개념으로 과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식으로 과일을 많이 먹으면 그런 혈당의 상승을 빨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과육이 단단한 것들이 섬유질도 풍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과육이 단단한 과일들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해야 될 것은 말린 과일들 있죠. 말린 과일들은 수분량은 적고 상대적으로 같은 우리가 양을 먹었을 때 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양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말린 과일은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 마시고 가능하면 신선한 생과일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나이 드실수록 드셔야 되는 과일의 첫 번째로는 베리류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베리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항산화 작용도 풍부하고 또 열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맛도 좋고, 크랜베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딸기도 스트로베리, 베리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한약재 중에 구기자나 산수유 이런 것도 베리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약재들도 차로 즐긴다던가 뭐 밥에 놓아서 먹는다던가 이런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베리류를 많이 드시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의 얼굴을 파랗게 질리게 한다는 토마토죠. 토마토는 특히나 이제 당분이 적죠. 토마토가 막 달콤하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항산화 물질들 풍부하고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마토를 권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질환에 또 토마토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상당히 전립선 문제로 많이 고민도 하고 전립선암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하는 건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사과죠. 가을부터 우리가 겨울 정도까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 또 그 자체가 섬유질도 풍부하고 다양한 비타민류도 풍부하고 해서 사과를 권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사과를 드실 때 가능하면 저는 껍질째 드실 것을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육이라는 건 대부분 당분이잖아요. 수분과 당분이고, 실제로 사과가 제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은 껍질 쪽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실한 영양 섭취,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 관리도 어렵고 또 비만이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달걀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달걀을 먹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달걀을 많이 먹으면 뭐 해가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주위 분들을 봐도 달걀을 아침마다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봐서는 하루 1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태화동에서 제 딸의 이름을 딴 다양한 논문을 경영하고 있고요. 한의학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 지식 이런 것과 결합해서 생활한의학이라고 저는 부르면서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을 봐도 또 주위 분들을 봐도 달걀을 아침마다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달걀뿐만 아니라 뭐 메추리알, 다양한 조류의 알들이 이전부터
일종의 어떤 건강한 음식, 우리 몸에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어왔어요. 그런데 달걀에 대한 오해는 저는 두 가지 방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달걀이라는 것이 너무 과장돼서 조금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달걀이 어떤 단백질의 공급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양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있고, 또 달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마치 뭐 근육을 만들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달걀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달걀을 먹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달걀을 많이 먹으면 뭐 해가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달걀을 하루에 막 10개, 20개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 먹는 거고, 저는 오히려 달걀을 꾸준히 꼭 먹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들을 버리시고 편하게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에서 하나의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먹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달걀을 잘 섭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란이라는 게 결국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달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런 것보다는 달걀의 신선함, 선도라고 생각합니다. 달걀도 식품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식품은 얼마나 신선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사된 내용을 봐도 달걀이 어떤 환경에서 컸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유정란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달걀을 골라서 드시는 게 좋고요.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요소로는 껍질의 어떤 단단함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이 혈압을 높인다, 이건 저는 조금 수긍하기는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달걀을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는 사람들은 매일 정말 드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혈압 환자가 다 됐느냐 하면 제 주변을 봐도 그렇지가 않고요. 또 혈압을 올리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걀이라는 것이 전체 음식 중에 일부고, 또 한 사람의 혈압을 결정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달걀을 먹어서 혈압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근육들이 잘 발달하고 또 달걀 속에 있는 유익한 성분들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당히 잘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달걀이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걀과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을 높이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뭐 설탕, 과당,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즉 인슐린 피크를 빨리 가져오는 음식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달걀은 이 당질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달걀이 혈당을 높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흥미롭게 읽었던 뉴스 기사였는데, 학자가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24개, 20여 개의 달걀을 한 달 동안 먹고 나서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한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실제 결과로는 일반적인 통설과는 달리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콜레스테롤가 좋아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달걀이라는 것 자체는 조류의 알이고, 조류의 알은 새로운 새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생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좋은 영양 성분들을 고루 달걀에다 넣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걀의 껍질로 싼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만 신선한 달걀을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나, 그리고 최근에 분석하는 어떤 식품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식품이고, 이것을 너무 과하게 먹을 필요도 없고, 안 좋다는 오해를 가지고 안 먹을 필요도 없고,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걀은 레시틴 성분 같은 좋은 인지질 성분도 있지만 우리가 달걀을 먹는 건 어떤 가장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하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성하는 물질들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임산부, 아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 또 반대로 이 몸의 구조가 무너져가는 사람들 연령층이 있죠. 바로 노인분들. 또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세포 구조들, 이 근육들의 파괴와 생성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단백질의 섭취가 조금 더 필요해질 겁니다. 구조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좀 더 필요한 어떤 연령대, 어떤 상황인 분들, 이런 분들이 달걀을 좀 더 즐겨 드시면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WHO에서 권장하는 콜레스테롤의 기준으로 봐서는 하루 1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하루에 3개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뭔가 과잉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걀을 먹는다 해도 그 성분이 그대로 가서 우리 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소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물질로 다 분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재합성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과잉한 것은 또 배출하는 시스템들이 우리 몸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질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혈당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힘들이 있죠. 그래서 달걀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포만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실한 영양 섭취,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 관리도 어렵고 또 비만이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도 하고 전체적인 식단 관리를 하면서 달걀을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 그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심리적으로 뭔가를 막 먹고 싶은 욕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좋은 음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육이라던가 머리카락 그리고 뼈 이런 모든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어떤 영양의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내가 열심히 운동을 좀 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처럼 막 닭가슴살도 갈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걀을 운동 전후로 이렇게 좀 즐겨 먹는다든가 해서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좀 달걀을 예전부터 어떤 필요 없는 열을 좀 제거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봤거든요.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식단에서 내가 좀 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하면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좀 급하게 좀 즐겨서 하는 게 에그 스크램블이거든요. 다양한 채소들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얼른 뜨겁게 해서 먹으면 꽤 맛있거든요. 이때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이 토마토, 버섯류, 당근, 양파, 부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달걀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우리가 채소나 과일에서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비타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더 섭취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오므라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당한 탄수화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달걀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달걀을 아침에 먹으면 좋다.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는 아침밥을 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삶은 달걀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요, 대사 작용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열량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큼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면역계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죠. 이런 신진대사에 있어서 단백질의 소모, 아미노산의 소모들도 일어나겠죠. 이랬을 때 좋은 섭취원으로서 달걀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어떤 좋은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할 때 이게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 항생제를 먹은 닭이 나왔나, 아니면 어떤 케이지에서 자랐나, 방사된 닭인가, 아니면 얘들이 잠깐 노는 닭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건 당연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달걀을 먹잖아요. 달걀을 낳는 닭의 생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를 뭐 한두 평짜리에 딱 가둬놓고 우리 보고 하루 내내 뭔가를 생산해내라고 불도 안 꺼주고 늘 24시간 대낮처럼 하는 환경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알을 낳으면 좋지는 않겠죠. 실제로 뭐 영양 성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닭의 건강, 요즘 말하는 동물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선한 달걀은 우리가 이제 번호에 이제 생산된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가까운 걸수록 신선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걀이 생산돼서 유통되는 과정이 얼마나 이렇게 고온이라던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나에게 올 수 있는가, 이 껍질이 단단한 달걀들이 선도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대체로 이 브랜드 아니면 이곳에서 파는 달걀들이 대체로 신선하구나, 믿을만 하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곳에서 달걀을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걀을 보관할 때는 우리가 대체로 냉장 보관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약간 좁은 뾰족한 곳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달걀 껍질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거든요. 동그란 부분에 기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곳을 통해서 달걀이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숨구멍을 좀 충분히 열어두는 것이 달걀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